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 유지영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재무 비율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다음 지표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성입니다. 재무 비율 아까 이제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공부해 봤는데 활동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수익성은 했죠. 이제 활동성부터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활동성은 매출채권 회전율 로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매출채권 회전율은 뭐냐? 자, 매출액 중에는 우리가 매출채권으로 받은 이제 매출액도 잡혀 있겠죠. 얼마나 이제 포함되어 있냐인데 앞에 평균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평균은 뭐냐? 기초와 기말의 평균 금액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이게 기초고요. 이게 기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회계연도라고 하죠.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회계연도라고 하는데, 자, 1월 1일 날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넘어온 걸 기초라고 하고요. 우리가 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는 건 기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다라고 하는데, 요 두 개의 평균 금액, 그냥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겠죠. 자, 그 평균 금액을 이제 평균 금액으로 산출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평균 매출채권을 비교해서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를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매출채권은 대손을 잡아놓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죠. 제가 재무상태표 공부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근데 매출채권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현금화되는 그 속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매출채권 회전율, 앞에서 구한 우리 매출채권 회전율을 365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우량 기업의 경우에는 약 90일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제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매출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가령 A라는 기업이 매출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매출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다시 현금을 받겠죠. 매출채권을 발행한 만큼 받을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이 보통 90일 안팎이다라는 겁니다. 한 89일째 매출채권에 대한 이제 잔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기업들이 우량한 기업이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뭐 대부분 이런 수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죠. 뭐 120일 정도가 되는데도 상당한 우량 기업일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채권이 큰 변동성을 보인다면 분식회계를 의심해야 한다라고 제가 또 써놨습니다. 이거는 뭐 강의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변동성이 이런 식으로 막 무자비하게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상승을 한다거나 할 시에는 꼭 매출채권 회전율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석까지도 살펴보신 다음에 본인이 이제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분식회계를 의심하시고 투자를 보류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아까는 매출채권이었는데 지금은 재고자산. 특징이 뭐죠?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같은 걸 설정을 해서 내가 미래에 못 받을 것 같은 걸 미리 잡아놓는데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활동성을 나타낼 때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이 적용되는 게 매출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자,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하는 공식은 평균 재고자산을 매출 원가로 나누는 건데 여기도 평균이 나오죠.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기초와 기말의 평균 금액으로 구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이 판매되는 속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00개의 컴퓨터를 팔았어요. 근데 내년에 얼마나 수요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조사 같은 걸 통해서 내년에 뭐 200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할 것 같으니까 한 50개 정도는
세이브해 놓고 있겠다. 150개는 우리가 1년 내에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개는 재고자산으로 쌓아 놓는다 라고 할 때 이게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야 현금화가 되는지, 그러니까 팔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균 처리 기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자로 나타내게 되는데, 재고자산 회전율에 365로 나누면 이제 일수로 표현이 되겠죠. 1년이 365일이니까. 자, 우량기업일 경우에는 약 60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 50개 재고자산을 현금화하는데, 그러니까 파는데 약 60일 정도 걸리는 기업이 우량한 기업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업종 특성상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좀 평가가 곤란한 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가령 바이오 산업이 그럴 것이며, 또 건설업 또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참고사항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보통 제조업일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60일이라는 수치가 적용이 힘들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이후 가격 할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얼마 전에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품을 혹은 제품을 정말 싼 가격에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자,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업 입장에서 좋을까요, 과연? 우리의 재고자산을 떨이로 판매를 하는 날이 되겠죠. 이게 재고자산을 그냥 버리게 되면은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파는 겁니다. 재고자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한다 라고 한다면 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날에 우리 재고자산을 정말 다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가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떨이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에 상당히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따라서 재고자산이 점점 많아지는 기업은 조심을 해야 한다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매출 원가를 여기에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에 재고자산이 있고요. 자,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다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제품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그 제품이 되겠죠. 자, 어떤 건 팔려서 이제 매출 원가가 산정이 되고 매출이 잡히겠죠, 매출로. 자, 나머지는 재고 자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 판매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장래에 판매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보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분식회계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고 자산을 높이면 매출 원가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고자산 추이를 통해서 연동돼서 나오는 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이건 제조업에서 유의미한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일 때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수주업, 건설업이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고자산 증가 추세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다음으로 활동성의 세 번째, 총자산 회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총자산이 매출액으로 얼마나 빠르게 회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여기도 평균이 들어갔네요. 이것도 기초와 기말의 평균 금액으로 정한다. 기초 기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보통 재무상태표를 BS라고 표현을 하는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다 써놨습니다. 기업들에 써놨으니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자산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율이 낮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 과잉 투자 등이 발생하여 기업이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계속 그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채, 타인 자본이 있고 자기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빠르게 돌려서 우리가 이제 매출을 내는지를 알아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자산은 많은데 매출은 적다. 자,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돌리지 못해서 매출액이 적게 나오는 걸 의미하니까 어딘가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정육점과 식당을 같이 겸업하는 곳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식당은 지금 장사가 잘 되는데 정육점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제 해당 점주가 정육점이 사업이 안 되니까 정육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 투자를 한다 그래서 매출이 갑자기 상승을 할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전부 다 부자가 되셨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합니다.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해당 점주가 식당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했다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정육점에는 좀 줄이고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해당 지표는 고정자산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산업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산업별 재무제표를 이제 다룰 텐데 그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의 영향이 있습니다.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 모든 걸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토지 같은 자산들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부동산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실제 영업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심해서 보셔야 하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것들은 다 지워버린 채 다시 총자산을 구해서 하는 보수적인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증가율. 자,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자, 증가율 구하는 공식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거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학 때 모두 여러분 다 배우셨겠죠. 꼭 미분이 아니더라도 다 배우셨을 겁니다. 자,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관적으로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내용 들어가 보면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한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기업의 주된 사업의 현황과 성장성을 판단하는 데 용이하다 라고 나옵니다. 자, 현황, 성장성. 자, 증가율이죠. 자, 여기서 전기 영업이익, 단기 영업이익이 아니라 단기 영업이익을 10년 평균 영업이익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10년이 지나면서 평균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단기 영업이익을 비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본다면 10년 동안 이 기업의 주된 사업의 현황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0년 전과 어떤 식으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적인 금액과 어떤 정도로 이제 괴리가 발생하는지 혹은 더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겠고, 그에 맞춰서 성장성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왜 영업이익을 하냐? 매출은 계절성이 반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으로 예를 들게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1, 2분기는 굉장히 잘 되고요. 이제 호황을 맞는 시기고 3분기와 4분기,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불황을 맞는 이제 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절성, 겨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계절성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전년 같은 해와 비교를 해야 합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또 A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4분기에 굉장히 호황입니다. 반도체와는 반대죠. 따라서 이 기업의 최고 영업이익을 비교를 하려면, 최고 이제 맥스를 찍은 그 영업이익을 비교를 하려면 직전 연도 4분기와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야 이 기업이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성장 중인 산업군, 혁신 산업군에 속할수록 높게 나타난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성장 중인 산업, 당연히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야겠죠.
성장 중인 산업군,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5G. 5G는 아직 조금 좀 장비주나 그런 게 좀 의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산업군 자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안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해당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설비에 투자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정말 떨어지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높게 나올 수가 없겠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기업이죠. 또 혁신산업군, 고부가 가치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AI라든지 뭐 IoT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정말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추세여야 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하지만 이게 안 나온다 라고 할 시에는 경쟁력 부분에서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이 계속 증가를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안정성을 봐야 한다. 안정성은 부채 의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성장성 이어가 볼게요. 자, 총자산 증가율이 있습니다. 증가율, 또 증가로 나왔죠. 식은 뭐 계속 다들 아실 테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자산, 자본 플러스 부채,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모두 합한 거는 기업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자, 삼성전자는 자기 자본만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는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총 자산은 이 외부에서 빌려온 자본까지 모두 다 합친 게 이 삼성전자의 총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게 총 자산인데, 전기 대비 기업의 규모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이 된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총 자산이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돈도 벌고 그 돈 번 걸 통해서 시설 투자를 하고 또 우리의 신용이 올라간 만큼 좀 더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타인 자본을 유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채를 빌려오든 뭘 하든 간에 자산은 커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나오죠.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타인 자본을 유치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은행 이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가 있는데 제 신용도가 지금 낮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직장도 위태로운 상황이고 만약 그런다고 가정을 해보면 은행 이자가 굉장히 고이율, 뭐 예를 들어 15%센트로 해서 저한테 돈을 빌려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제 신용도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직장도 지금 뭐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돈도 계속 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이자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한 10% 정도로 낮아진 상태에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당연히 조금 더 적은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차입금을 또 선호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기업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기업 신용도가 증가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타인 자본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통해서도 총 자산이 증가를 한다. 자, 자기 자본의 증가 없이 타인 자본의 증가만으로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부채 비율과 유동성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타인 자본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항상 부채 비율과 유동성.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거는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유동 비율이 있겠죠. 단기 상환 능력을 평가해주는 유동 비율과도 비교를 해야 좀 더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안정성 지표는 거의 모든 지표와 다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기자본 증가율이 있습니다. 총자산 증가율이 아니고 이제 자기자본 이 부분만 증가를 하는 이제 그걸 살펴보기 위한 자기자본 증가율이 있는데, 타인 자본을 제외한 기업 본연의 자산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이게 회전율이 상당히 낮다. 이거는 오타네요. 네, 오타네요. 자,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쉽게 설명드려서 이익잉여금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면은 증가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우리 회사는 지금 계속 돈을 벌고 있다. 따라서 주주의 부가 늘어난다. 해서 자본이 계속 상승한다.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 외에도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거나 내부에 유보를 하거나,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이제 배당 받으신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배당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당을 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하거나, 보통 내부에 유보하는 경우는 이제 향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혹은 M&A 같은 걸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 유보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이 행위도 자기 자본을 증가시키는 이제 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 이익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의 재평가, 이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타 포괄 손익이 증가하면은 자기 자본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포괄 손익 계산서에 포괄이 붙게 된 계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증자를 하게 되니까 이 증자라는 말이 자본이 증가한다의 준말이거든요. 근데 유상은 돈을 받고 자본을 판다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를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죠. 왜냐면 이제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보통 유상증자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싼 가격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안 좋게 보죠. 당연히 가치가 희석이 되니까요. 자, 다음으로 주가 비율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퍼가 낮으면 가치주다라고 이제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 과연 그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 보통 몇 배가 되냐라고 이제 읽습니다. 자,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한 주당 시장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EPS는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눴을 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이 주당 순이익만큼 지속적으로 돈을 번다 하면 몇 년 안에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기업이 현재 벌고 있는 돈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이 만약에 EPS가 10원인데 한 주당 10원 정도로 벌고 있는데, 이게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만약에 주가가 지금 현재 15원이다. 그러면 1.5배. 지금 반영이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가치가 낮다, 저평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1.5배라 그래서 꼭 저평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여기 나오네요. 동종업계 기업들, 산업 평균 퍼 등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왜냐하면 주가에는 다양한 이슈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자, 앞선 예를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기업을 A라고 해볼게요. 자, A 기업이 제조업, 반도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B라는 기업이 있어요. B라는 기업의 퍼가 4.5배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같은 산업군에 이제 속해 있는 A기업과 B기업인데 확실히 A기업이 퍼가 낮죠? 그러면은 B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는다는 소리지,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거의 한 2천여 개의 기업들 중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퍼가 막 1000배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 시장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져가지고 주가가 확 상승해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설명드린 거의 거꾸로죠. 이 주가는 이 기업이 미래에 돈을 번 걸 미리 반영을 해놓고 있다. 따라서 EPS가 올라오면 미래에 얼마든지 퍼가 낮아질 수 있다. 근데 그게 1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같은 업계 기업들의 퍼가 어떤지, 그건 이제 산업평균 퍼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과 꼭 비교해서 낮은지 높은지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 활용된다.
자, 기대 수익률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지금 얼마를 투자를 해서 미래에 10,000원을 벌고 싶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수중에 1,000원이 있어요. 그럼 나는 미래에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이 필요하죠? 1000%가 되나요? 이런 겁니다. 이게 기대 수익률이죠. 좀 제가 너무 높게 잡았는데,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퍼의 역수, 그러니까 이게 1.5배였죠, 방금. 1.5분의 1이 기대 수익률.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나는 1.5분의 1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 개념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주가 비율 통해서도 단독으로 강의를 아마 찍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PBR입니다. PBR은 이제 보통 청산에 대한 이제 관점을 나타내는데, PBR에서 여기 이제 아까는 EPS였는데 이게 BPS로 나뉩니다. 순자산은 제가 재무상태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순자산이 되겠죠. 자, 순자산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겁니다. 전 이걸 이제 발주총이라고 많이 나타내는데 발행주식 총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이 기업의 순자산 대비 몇 배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순자산이란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익여금 올 총자산 마이너스 부채라고 했는데, 요게 자본이 되겠고요. 또 요것도 자본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써놨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회계 장부상의 가치로 회사 청산 시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자, 회사 청산 시. 굉장히 보수적이죠. 회사가 망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산들을 다 처분해서 주인들, 우리 회사의 주인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그때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의미하는 게 PBR, 이제 BPS다. 이거를 주가로 나눈 게 PBR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PBR이 1 미만이면, 미만일 때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청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다 팔아서 주주한테 줘도 주가가 따라오질 못해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청산하는 게 낫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차라리 청산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이 주주들의 가치를 제고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시면 될 텐데, 이게 이제 PBR이 낮다 그래서 PBR이 꼭 1 미만이라 그래서 과연 좋은 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식이 있으니까 여기다 바로 써볼게요. 주식 가격 이제 나누기 주당 순자산인데, 자, 주당 순자산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주가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엄청 하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PBR도 당연히 낮아지겠죠. 따라서 PBR이 낮다 그래서 꼭 좋은 건 아니다. 이 주식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어떤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PBR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꼭 어떤 뉴스나 이슈를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PCR은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하지 않는, 그러니까 분석하지 않는 이제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넣어놨습니다. 자, 주당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고요. 이제 주가에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 현금 흐름이니까 자금 조달 능력이 이제 어떤 식인지 평가가 되는 거겠죠. 자, 영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 주가가 이제 이걸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실제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은 플러스, 수입이 없는 수익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 돈이 유출입이 없는데도 비용으로 평가되는 게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는데, 이건 거의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비용, 실제 돈은 나가는 게 아닌데 비용으로 처리가 된 거. 그거는 다 차감을 한 상태에서 PCR을 구하게 됩니다. 자, 최대의 자금 동원 능력을 나타내므로 경기 침체, 시중 자금난 등에 대한 안정성 지표로도 활용된다. 자, 제가 그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기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졌을 때 해당 지표가
얼마나 이 불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서도 활용이 되겠죠. 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면 PCR도 좀 용이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PCR이 나오게 된 계기는 퍼가 과연 이게 적정한 지표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나오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PCR보다는 그래도 퍼가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투자자들 관점에 대한 문제니까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자자 성향에 따른 주가 비율을 한번 재구성해 봅시다. 자, 유동 비율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계속 제가 이제 재무 비율을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식으로 바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유동부채에 대해서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유동부채 이제 여기까지가 유동비율 구하는 공식인데 이 유동부채에 일정 비율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유동부채를 좀 더 많게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하죠, 보통. 일정 수준 이상의 부채 비율을 나타낸다면 더 큰 페널티를 부여한다. 만약에 유동 비율이 200%가 넘어갔어요. 유동 부채가 넘어가 버렸어요. 200억이나 뭐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뭐 1.8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유동 부채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유동 비율 자체가 조금 더 일그러지겠죠. 자, A기업을 가정해 볼게요. A기업의 유동 비율은 56.6에 부채 비율은 171.2다.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럼 부채 비율 이제 유동 비율 자체에 왜냐면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유동 부채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물론 뭐 비유동 부채가 많을 수도 있지만 그냥 페널티를 부과해 버리는 겁니다. 난 부채 비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유동 비율 56.6에 일정 배수를 곱해서 다시 유동 비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무 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는데 해당 지표들은 이제 내재 가치를 구할 때도 용이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내재 가치를 공부하기 전까지 꼭 복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내재 가치 구하는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